안녕하세요. 오늘 버스 타고 가다가 발 실수는 곧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 실수는 결코 만회할 수 없다라는 글귀를 보았어요. 이 글귀를 보니 전 시댁 사람들이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요. 말로 한 사람의 자존감을 처참히 짓밟다가 결국에는 눈물 콧물 다 쏟은 전 시댁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6살 된 딸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옷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교는 과감히 포기하고 바로 옷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대문에 새벽부터 가서 재질 좋고 디자인도 예쁜 옷을 저렴하게 떼와서 프리마켓, 좌판 등을 통해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이리저리 다니며 장사를 하니 가게 하나를 얻을 정도의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22살 때 가게를 얻어 저만의 옷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지만 2번, 3번씩 찾은 손님들에게 양말이나 기본 면 티셔츠도 제공하고 친절하게 인사하니 단골들이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가격도 꽤 저렴한 편이라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순이익이 어지간한 중소기업 월급만큼 나왔어요. 그 당시 저는 1년 365일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놨어요. 가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며 제가 눈 떠 있는 시간은 항상 가게 문을 열어두었죠. 사실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MT, OT 등을 가며 술 먹고 소개팅하며 청춘을 즐기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말 친했던 초등학교 동창이 보증금이 없어 전전긍긍할 때 제가 선뜻 빌려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대견스러워 나름 만족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에만 몰두하고 산 지 5년 정도가 흘렀어요. 저희 옷가게 옆에 원래 할아버지가 하시던 빵가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빵가게가 문을 닫고 신발가게가 들어오더라고요. 신발가게 오픈한 첫날 신발가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시루떡을 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오픈한 신발가게 사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사장님이세요? 저는 너무 젊으셔서 직원분이신 줄 알았어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발가게 직원으로 보였던 사장님과 그렇게 첫인사를 나누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서글서글하니 사람이 좋아 보였어요. 나이도 저랑 비슷해 보이고 떡을 들고 와 인사를 하는 것을 보니 인성도 좋아 보여서 꽤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 동안은 서로 인사만 나누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자 점점 안부 인사도 묻고 이름과 나이를 알 정도로 친해졌어요. 그의 이름은 이경민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4살이 많았어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저녁이요? 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기도 하고 제가 이래저래 돈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밥 한번 사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별일 없으면 조금 일찍 마치고 저녁 먹으러 가요. 경민 씨의 제안이 싫지는 않았고 저도 그날은 조금 쉬고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가게에 들어와 저녁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기분은 좋고 그러더라고요. 설레는 마음을 숨기고 경민 씨와 저녁 먹으러 근처 고깃집에 갔어요. 그곳에서 경민 씨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저도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서로 비슷한 점도 많고 통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뒤로 종종 함께 점심과 저녁을 먹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오빠 동생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귀는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경민 씨가 너무 착해서 항상 저의 의견을 잘 들어주며 모든 것을 다 맞춰주었거든요. 본인도 장사하느라 힘들 텐데 저의 투정도 다 들어주었거든요. 그런 모습에 반해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각자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먼저 우리 집에 경민 씨와 함께 가니 부모님은 평생 일만 하고 노천으로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냐며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이 예쁘게 봐줘서 고맙다고 언제든 결혼한다 그러면 적극 환영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음 주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경민 씨 집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경민 씨의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한 남편보다 1살 위인 형님은 조금 날카롭게 보이긴 했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 같았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식사 후 정리도 다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며 참 화목한 집안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 빨리 결혼을 해서 이 집의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었어요. 서로의 집에 방문한 뒤 우리는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신혼집과 신혼살림, 식장 예약에 스드메 투어까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경민 씨는 계속 표정이 뚱해져 있더라고요. 요새 무슨 일 있어? 피곤해? 아니, 왜? 우리 지금 준비할 것이 정말 많은데 얘기하면 별 관심도 없어 보이고 피곤해만 보여서. 무슨 일 있는 거야? 사실 말이야. 뭔데? 이야기해봐. 우리 이제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풀어나가야지. 안 그래? 사실 나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집 사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코인을 투자했거든. 뭐? 코인? 그 뉴스에서 요새 난리난 그 코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건전한 투자로 재산을 불리는 일도 있다지만 사실 제 주변에서는 다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했다가 빚만 지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어디에 투자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코인이 상승세가 되면서 다들 코인을 많이 사더라고요. 저 역시 모아둔 돈도 있고 해서 코인에 투자할까 살짝 생각했지만 언제 폭락할지 모르니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경민 씨는 저 몰래 코인에 투자했던 것이죠. 그럼 얼마나 잃은 건데? 일단 내 여윳돈의 반토막. 미안해. 정말 너랑 예쁜 신혼집 살려고 만든 돈인데 이렇게 어이없게 날려서.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내 나름대로는 너랑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 조금만 이해해주라. 정말 미안해. 저는 사실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니 화를 꼭 참았어요. 그럼 우리 집이랑 혼수 장난은 어쩌지? 일단 네가 모아둔 돈에 약간 대출 껴서 집 장만하고 혼수는 내가 있는 돈 조금 보태서 사자. 정말 미안해. 근데 코인이 폭락하다가도 다시 오른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코인 다시 오르면 바로 다 빼고 2번 다신 이런 짓 안 할게. 이미 돈이 나갔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대신 앞으로는 절대 코인이나 주식하지 말기다. 알았지? 결국 제가 모아둔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고 혼수도 거의 다 제 돈으로 마련했어요. 그래도 결혼이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가족은 여전히 정말 화목해 보였고 그런 분들이 제 시댁 식구라면 당장 나에게 돈이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고 허니문 베이비로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지만 결혼으로 인해 많은 돈이 지출되었기에 몸이 힘들어도 꾹 참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의류 도매 매장에 새벽부터 가서 옷을 대량으로 구매해 오곤 했어요. 그렇게 무리를 하니 결국 아이가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깟 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몸을 힘들게 혹사해서 내 아이를 잃었나 하는 죄책감과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슬픔에 일도 하기 힘들고 무기력해져서 가게 문도 일찍 닫을 때가 많았어요. 하루는 멍하니 누워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다.
뭐 하고 있어? 집에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래? 하긴 아이 유산도 출산과 똑같다던데 좀 쉬어야지. 근데 너 몸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아니에요. 저 몸 나름 건강한데 옷가게 일을 조금 무리하게 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 나 때는 임신 초기부터 막달까지 반 메고 집안일하고 시어른 병시중까지 다 들어도 건강하게 아기 잘 낳았는데 넌 뭐 그깟 가게 일 좀 한다고 그렇게 유산이 되니? 옷가게이지만 물건도 많이 들고 해서 힘들었나 봐요. 그깟 옷 몇 장이 얼마나 무겁다고. 옷보다 우리 아들이 아는 신발이 더 무거우면 무겁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무튼 쉬어라. 안 그래도 유산돼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툭툭 내뱉는 시어머니의 말은 저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어요. 그래도 저만큼이나 시어머니도 손주 잃은 것이 속상하셔서 그런 거겠지 하며 서운한 감정을 꾹꾹 눌렀어요. 그 후 몸을 추스르고 한 달 정도 지나니 다시 아이가 생겼어요. 이번에 생긴 아이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생각에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줄여서 일하고 옷도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두 번 다신 아이를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다행히 유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초기를 무사히 넘기고 임신 16주가 되었어요. 아이는 무사히 지켜냈지만 한 가지 힘든 점이 있었어요. 바로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저희 옷가게 건너편에 순댓국밥집이 있는데 그 간판만 봐도 토할 것 같았어요. 매일 변기통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구역질을 했어요. 우유만 조금 넘길 수 있었죠. 하루는 가게에서 기운 없어서 앉아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예, 너는 가게 열어놓고 그렇게 죽도 못 먹은 사람 마냥 쾌하게 있으면 되겠니? 사람들이 오다가도 가겠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지금 우유만 먹고 지내거든요. 참, 너는 유별이다. 나는 애 둘을 낳았는데 입덧 한 번 없었는데 넌 도대체 그깟 임신 한 번 했다고 그렇게 난리니? 제가 냉장고 문만 열어도 구역질을 해서 집에서 뭘 먹지를 못하네요. 그래도 아침에 집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었어요. 예, 너는 남편 아침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먹여야겠니? 신발 상자 정리하고 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안 그래도 힘 많이 써야 하는데 삼각김밥이 뭐야, 삼각김밥이.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몸 상태가 요새 이래서 못 챙겨줬네요. 앞으로는 잘 챙길게요. 안 되겠다. 얼른 집에 가서 우리 경민이가 좋아하는 생선 좀 사다 구워 먹여야겠다. 넌 어차피 못 먹지? 우리 경민이는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할 테니 넌 쉬어라. 시어머니는 우유만 먹으며 겨우 버티는 제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남편의 밥 걱정만 실컷 하다가 나가셨어요. 그날 밤 시댁에 다녀온 남편의 몸에서 나는 생선구이 냄새가 너무 역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샤워하고 입었던 옷을 다 세탁기에 돌려도 도무지 속이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밤새 화장실에서 변기통을 붙잡고 구역질을 하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답니다. 지독한 입덧은 막달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래도 뱃속의 아기는 쑥쑥 잘 자라 무사히 출산했어요. 시부모님도 손주, 그것도 아들이 태어났다고 좋아하셨어요. 아이의 이름은 시부모님의 뜻대로 준혁이라고 짓고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준혁이 100일 정도까지 옷가게 문을 닫고 제가 직접 돌보기로 했어요. 아직 목도 가누지 못하는 갓난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좀 그렇고 친정은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셔서 바쁘시고 시댁은 시어머니께서 집에 계시지만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서 매일 준혁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준혁이와 시간을 보낸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이제 슬슬 여보 가게도 문 열어야 하지 않아? 언제까지 문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준혁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없고 어디 마땅히 맡길 만한 곳도 없는데 어쩌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 사시는 집을 전세로 내놓고
큰 집으로 이사하실 생각이신 것 같던데. 이참에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준혁이를 봐주시는 건 어떨까? 뭐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준혁이를 봐주시면 나야 감사하지. 솔직히 나도 이제 가게에 나가긴 해야 하는데 준혁이 맡길 만한 곳도 없고 걱정되긴 했거든. 그치? 아무래도 잘 모르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엄마한테 준혁이를 맡기는 편이 더 낫잖아. 맞아. 근데 우리 집 근처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님까지 다 사실 수 있는 넓은 평수가 있어. 마침 건너편 아파트에 평수 넓은 집이 급매로 나왔더라고.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서 거기로 알아보라고 해야겠다. 남편은 곧장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급매로 나온 아파트를 알려주었고 다음 달 시부모님과 형님은 우리 집 건너편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어요. 일주일 뒤 준혁이를 맡기고 저도 오랜만에 옷가게 문을 열었어요. 거의 석 달 가까이 가게 문을 열지 못했더니 가게 구석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어요. 당장 내일부터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청소를 하고 가게를 정리했어요. 금방 끝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너무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열어서인지 청소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 산더미였어요. 쉬지 않고 온종일 움직였지만 오후 5시가 되도록 정리가 아직도 덜 되어 있었어요. 이걸 언제 다 하나 싶어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미야, 오늘 언제 마치냐? 너무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열어서 정리할 것이 많아요. 조금 늦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적당히 하고 빨리 와라. 준혁이는 왜 이렇게 울어댄다니? 준혁이가 많이 울었어요? 아무래도 집이 낯설어서 그런가 봐요. 우리 경민이는 아기 때 모유 먹이고 기저귀만 갈아주면 한 번도 울지를 않았는데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빽빽 울어대는지. 아무튼 빨리 들어와라. 경민이는 걱정하니까 말하지 말고.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마치고 종일 울었다는 준혁이가 걱정돼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대충 일을 마무리하고 바로 옆 남편 가게로 넘어갔어요. 준혁이가 많이 운다고 전화가 와서 오늘은 일찍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뒤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가니 준혁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준혁이 얘는 널 닮아서 그런가? 정말 유별나게 울더라. 어찌나 시끄럽던지. 많이 힘드셨죠. 아기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알긴 아는구나. 아, 그리고 내가 경민이한테 말하지 말랬는데 그새 왜 말했니? 경민 씨가 준혁이 아빠인데 알고 있어야죠. 가게가 바로 옆이라서 제가 문 닫고 가는 거 뻔히 다 아는데 굳이 둘러댈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도 밖에서 일하는데 걱정되게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너는 참 생각도 없다. 그냥 너 몸 힘들어서 오늘 빨리 문 닫는다고 말하고 오면 되지.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경민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와. 알겠니? 솔직히 남편만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같이 일하고 준혁이가 저만의 아이도 아닌데 아이가 운 사실조차 숨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일단 우리 준혁이를 돌봐주셔야 제가 가게에 나갈 수 있으니 굳이 시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 뒤로도 가게에서 조금만 늦게 퇴근하면 시어머니는 전화로 빨리 오라고 성화하셨어요. 저도 가게 일로 바쁜데 자꾸 그러시니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노년의 나이에 아이 보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 최대한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어머니의 육아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는 퇴근하고 오니 준혁이가 후라이드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예전에는 5개월 때부터 밥도 먹고 나물도 먹고 했다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냐고 성하셨어요. 이러한 시어머니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이렇게 건강히 잘 자라게 하신 분이니 믿고 따랐어요. 그러다 준혁이가 갓 돌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혁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다고 시어머니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바로 가게 문을 닫고 남편에게로 가서 준혁이의 상태를 말한 뒤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죠. 도착하고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준혁이의 엄지손가락을 따버렸고 준혁이는 엉엉 울고 있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깜짝 놀라 시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지금 준혁이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원래 열날 때 손가락 끝을 따서 더러운 피를 빼주면 금방 낫는다. 그리고 너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어머니, 제가 소리 지른 것은 죄송하긴 한데요. 어른도 아니고 어린애 손을 이렇게 맘대로 따면 어떡해요. 혹시라도 감염이라도 되면 어쩌려고요. 당연히 약국 가서 사놓은 수지침으로 소독도 다 하고 했지. 그리고 옛날에는 아기들 열나면 다 이렇게 했어. 옛날이야 병원이나 약이 많이 없어서 그랬다 쳐도 요새는 아니잖아요.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병원 있고 약국 있는데 진료받고 해열제 먹이면 되지. 왜 굳이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병원을 데려가셨어야죠. 야, 의사들보다 나이 더 먹은 내가 더 잘 알아. 이러면 금방 열이 내린다니까. 이게 다 선조들의 지혜란 말이야. 그러는 너는 왜 내가 뭘 하기만 하면 바락바락 대드니? 시애미가 그리 만만하냐? 저는 준혁이를 빼앗듯이 데리고 소아과로 갔어요. 진료를 보니 아이의 열은 돌치레인 것 같다며 당분간은 열이 날 수도 있으니 해열제 잘 먹이고 잘 보라고 하셨어요. 진료 후 집에 왔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며느리 무서워서 준혁이 못 보겠다고 하시던데. 사실 준혁이가 열난다 해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수지침으로 다짜고짜 애 손가락을 따버린 거 있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왔네. 나 어릴 땐 열나면 바로 손 따고 했어. 우리 엄마는 걱정스러워서 그런 건데 여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어머니의 마음은 나도 알지. 그런데 지금 옛날처럼 병원 가기 힘든 것도 아니고 조금만 가면 병원인데 왜 굳이 이런 민간요법을 하시는지 솔직히 나도 답답해. 그래도 일단 우리 준혁이 봐주시는 분이니까 여보가 엄마한테 사과드려. 나 손님 오셔서 끊는다. 남편과 통화 후 비록 그 방식이 이해가 되지는 않아도 시어머니도 준혁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하셨는데 제가 너무 화만 버럭낸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아까 화를 내서 죄송했다고 이제는 이렇게 버릇없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사죄를 드렸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행동은 계속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 준혁이를 돌봐주시는 분이고 시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가게에 나갈 수 있기에 시어머니의 육아 방식에 따르고 존중해 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준혁이는 시어머니의 손에 맡기고 옷가게로 매일 출근을 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며 생활의 안정을 찾을 즈음 매장 옆에 큰 공사를 시작하더니 커다란 패션 아울렛이 들어섰어요. 그곳은 옷의 종류가 다양하고 저렴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제가 봐도 옷을 사려면 소규모 가게인 제 가게보다는 패션 아울렛으로 갈 것 같더라고요. 점점 손님들은 줄고 급기야 하루 매출 0원을 찍는 날도 종종 생겼어요. 점점 손님은 줄고 팔지 못한 옷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없다고 해도 꾸준히 가게 월세나 전기세 등의 유지비는 들기에 급기야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20대의 청춘을 바친 작은 가게를 폐업하기는 싫어 꾸역꾸역 운영하다가 결국 큰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았는데 이미 생긴 큰 빚은 도무지 제 선에서는 해결하기 힘들 것 같아 남편에게 여윳돈 좀 받아서 해결할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미안한데 혹시 여윳돈 좀 있어? 왜? 사실 지금 가게에 빚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 혹시 여윳돈 있으면 조금 나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동안 신발 가게 하면서 모아둔 돈 있잖아. 사실 지금 돈이 없어. 왜? 신발 가게는 장사 꽤 잘 됐잖아. 몰라, 아무튼 없어. 진짜 한 푼도 없어. 그동안 제가 옷가게에서 번 돈으로 생활했고 남편은 신발 가게에서 번 돈을 모아 나중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쓰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활비 한 푼 주지 않았으면서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설마 결혼 전처럼 또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한 것은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이 씻고 있을 때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코인에 또 거액의 투자를 한 것이 아니겠어요. 역시 예전처럼 투자한 금액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여보, 이게 뭐야? 또 코인에 투자한 거야? 옷가게 적자라서 돈 좀 굴려볼까 해서 그랬다. 아니, 결혼 전에도 그렇게 이뤄놓고 또 코인에 돈을 넣어버리면 어떡해. 또 돈 잃었잖아. 지금 옷가게 빚만 갚아주면 되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그리고 코인으로 반토막 난 것도 반드시 원상복구할 거야. 그니까 성질 좀 내지 마. 아우 귀찮아.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옷가게의 상황을 다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시어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유산이 있어 그곳으로 저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무사히 빚을 다 청산하긴 했지만 사업 실패로 인한 상처가 너무 커 무엇을 다시 시작하기가 겁이 났어요. 남편도 당분간은 집에서 준혁이 키우는 데만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가게 망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해서 와봤어. 생각보다는 좋아 보이네? 네, 그런데 평생 일만 하고 살아서 그런가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하네요. 어머, 그런데 이 백은 뭐야? 이거 그 한정판 아니야? 꽤 값이 나갈 텐데. 그거 초등학교 동창이 결혼할 때 선물로 사준 거예요. 친구가? 친구가 왜 이런 비싼 백을 선물해줘? 22살 때 그 친구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돈을 조금 보태줬거든요.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결혼 선물로 이 백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아까 가게에서 보니까 우리 경민이는 구멍난 가방 메고 다니던데 올케는 참 좋은 백 있네? 형님, 안 그래도 경민 씨 가방에 구멍 나서 제가 말했더니 쓰던 가방이 편하다고 굳이 그 가방을 메고 가겠다더라고요. 이 백, 명품 백이니까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 지금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이딴 백이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 그래도 이건 제 동창이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준 건데 이걸 어떻게 팔아요? 안 돼요.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번 돈 잘 모으고 아껴서 불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너는 네 마음대로만 생각하니? 참 너 생각이 없다. 어머니, 남편이 힘들게 버는 것 옆에서 항상 지켜봐서 저도 열심히 아끼며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 허튼 곳에 돈 쓰지 말고 꼭 아껴. 내가 한 번은 빚 갚아줘도 두 번은 못 갚아준다. 옳게, 진짜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이제 다른 일 벌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집에 있어. 알겠지? 시어머니와 형님은 저의 빚을 갚아준 것을 들먹이며 제 속을 마구 헤집어 놓았어요. 사실 정말 화가 났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되었건 저의 빚을 갚아주신 건 시어머니셨으니까요. 그날 뒤로 시어머니는 혈압약을 받으러 갈 때마다 저를 부르셨어요. 혼자서는 힘들어서 못 가니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요. 병원에서 오는 길에는 제 옷가게가 망해서 우리 아들이 빚더미에 앉았던 거 생각하니 속이 상해서 고혈압이 온 것 같다며 시어머니의 병이 꼭 다 제 탓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전 억울한 면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돈으로 빚을 해결했기에 뭐라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에는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준혁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니 오늘 시어머니 지인들과 친목 모임을 집에서 하는데 마침 복날이니 삼계탕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엌에 가보니 닭과 재료만 사다 놓고 손질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무더위에 땀 뻘뻘 흘리며
혼자 삼계탕 10인분을 만들고 집에 왔어요. 퇴근한 남편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 너는 집에 있는데 엄마 친구들에게 삼계탕 하나 끓이는 게 뭐가 힘드냐며 오히려 타박이더라고요. 이럴 때 빈말이라도 이렇게 더운데 고생했다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섭섭한 마음에 눈물만 흘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밤새 잠을 설치다가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부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제 삼계탕 먹고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있는데 허리가 아프시다며 와서 설거지 좀 해달라고요. 전날 울어서 그런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죄송하지만 오늘 머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했더니 젊은 애가 무슨 맨날 아프냐며 내가 너 빚만 안 갚아줬어도 그냥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대접했을 텐데 너 빚 갚느라 어제 집에서 허접스러운 음식 대접했다면서 막 쏘아붙이시는 거예요. 저는 또 바보같이 시어머니의 그런 모진 말들을 다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네요. 어찌되었건 시어머니의 돈으로 급한 빚을 해결했으니까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의 부르심은 거의 매일같이 계속되었어요. 사소한 집안일부터 잡다한 심부름까지 거의 모든 일을 다 저에게 시키셨어요. 그리고 일이 맞춰질 때쯤이면 내가 너의 빚을 갚아줘서 돈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안 그래도 사업 실패를 얻은 상처에 모진말이라는 소금을 팍팍 뿌리셔서 제 속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남편을 붙잡고 울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 보았지만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빚을 다 갚아주지 않았느냐며 제가 정말 미웠으면 선뜻 돈을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나뿐인 며느리가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이 답답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어요. 이런 이야기 친정에 말하기도 부끄럽고 지인에게 말하기도 제 얼굴에 침 뱉기는 꼴이라 그냥 준혁이 하나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꾹 참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명절이 되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명절을 맞이하여 시댁에 가는 저에게 화장품 3세트를 건네시며 시부모님과 형님에게 드리라고 하셨어요. 나름 금가루도 들어가고 꽤 비싸 보이는 제품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형님, 저희 엄마가 명절이라고 화장품 준비했어요. 보내주신 것이니 잘 쓰긴 하겠다만 솔직히 화장품 난 별로던데. 이거 딱 봐도 싸구려네. 아니, 피부 트러블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런 화장품을 보내셨대? 나도 화장품 잘 안 쓰는데 이거 사돈한테 미안해서 어쩌나. 참 쓸데없는데 돈 쓰는 것은 엄마나 딸이나 똑같네. 화장품 버리기도 힘든데 왜 이런 걸 사셨대? 그러게나 말이다. 딸은 사업 망해서 내 돈으로 빚 갚아. 엄마는 쓸데없는데 돈 써. 너희 친정은 참 돈 관리를 못하는구나. 에이, 다들 그래도 너무하네. 장모님이 생각해서 보내신 건데 그래도 한번 써봐. 금가루도 들어가고 좋아 보이네 뭐. 어찌 됐건 보냈으니 잘 쓰긴 하마. 옆집은 사돈이 한우를 보냈다던데 우리도 그런 거나 보내지 쓸데없는 화장품은 무슨. 엄마가 고심해서 고른 선물을 보시며 다들 좋지 않은 소리를 하시니 기분이 상했지만 명절이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돈으로 빚을 갚은 것이 틀린 말도 아니니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이번 명절에는 우리 음식을 만들어서 먹자. 그래도 명색이 명절인데 음식을 해야 하지 않겠니? 원래 저희 시댁은 명절 때 제사가 없고 그냥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는 것을 시켜 먹었어요. 괜히 요리하며 일 벌리면 누군가는 분명 힘들어져서 명절이 싫어진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올해는 음식을 장만하자는 것이에요. 엄마, 무슨 음식을 장만해? 우리 원래 매년 시켜 먹었잖아. 너는 맨날 일하니까 쉬고 나랑 네 마누라가 요리하면 돼. 가만히 있자. 시아버지는 김치전 좋아하고 우리 딸은 육전을 좋아하고 우리 아들은 배추전을 좋아하니까 이 3개 다 해서 먹자. 무슨 부침개를 3개나 만들어. 그냥 하나만 만들어. 나 배추전 안 먹어도 돼. 나 옛날에는 부침개 10종류나 만들고 그랬어. 3종류는 뭐 일도 아니지.
너 설마 네 마누라 고생할까봐 그러는 거냐? 내가 네 마누라 빚도 다 갚아줬는데 이 정도도 못 시켜? 옳게. 설마 이번 명절 때 음식 장만시킨다고 속으로 우리 욕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다 같이 먹을 음식 장만하면 좋죠 뭐. 남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먹는 것인데요. 그치? 내 친구들은 명절 일주일 전부터 불려가서 같이 장 보고 한다더라. 우리 엄마는 그런 건 없잖아. 올케는 정말 행복한 줄 알아. 처음에는 다 같이 모여 음식을 준비했는데 막상 부침개를 부칠 때가 되니 하나둘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빠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저 혼자 부침개를 부치게 되었어요. 허리를 펴지도 못하며 부침개를 부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엌에서 밖이 뭔가 조금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댁은 잘 도착했니? 화장품은 드렸고? 다들 고마워하셔. 지금 전 부치는 중이야. 매년 음식 안 한다더니 올해는 음식장만 하나 보네. 고생하겠네. 열심히 해. 엄마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작은 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너 부침개 부치다 말고 여기서 뭐 하냐?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요. 명절에 시댁에 왔으니 일이나 할 것이지 통화는 무슨. 잠깐 핸드폰 줘봐. 너희 엄마랑 통화 좀 하게. 시어머니는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다시피 했어요. 사돈, 화장품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무슨 쓸데도 없는 화장품이에요. 옆집 사돈은 한우를 보내왔던데. 핸드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데 많이 당황한 목소리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 전에 사업 실패해서 진 빚 제가 다 갚아준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나 우리 며느리 딸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며느리도 그러더니 우리 사돈도 쓸데없는 곳에 돈 잘 쓰시네요. 그래서 오전 여전이라는 말이 있나 봐요. 시어머니는 아주 상냥한 말투로 저희 엄마의 선물을 비꼬는데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이제 바쁘다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기껏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한 엄마의 성의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엄마에게 전화로 막말까지 하는데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챙겨온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머니, 방금 선 크게 넘으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시어머니와 저의 말다툼이 시작되자 무슨 일인가 싶어 온 가족이 작은 방으로 왔어요. 남편은 저를 말리고 형님은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저는 눈이 뒤집혀 뒤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짐을 챙기고 준혁이를 데리고 나와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께 그간의 상황을 다 말씀드리니 눈물을 흘리시며 저와 준혁이를 안타까워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돈을 어떻게든 벌어서 바보처럼 당하고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준혁이는 아직 어리고 어린이집은 대기가 길어서 당장 보낼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하며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인터넷 쇼핑몰로 크게 성공한 사람의 사연이 생각났어요. 옷가게가 망하면서 팔지 못한 옷들도 있고 오랜 시간 옷가게를 하며 원단 좋은 옷들만 취급하는 정직한 거래처도 많이 알고 있으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명절이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으며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고 집 근처에 생긴 저렴한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그곳에서 재고로 쌓인 옷들을 하나씩 촬영해서 쇼핑몰에 등록하고 제품이 팔리기를 기대했죠. 원래 옷가게 단골이었던 손님들에게 쇼핑몰도 알려주고 여기저기 인터넷 카페에서 광고도 했더니 슬슬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쇼핑몰은 가게를 했을 때보다 운영비가 훨씬 적게 들어서 같은 제품을 팔아도 순이익이 더 많이 남았어요. 또 무엇보다 오피스텔에서 저 혼자 준혁이를 보며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남편은 집에서 애나 보지 또 무슨 인터넷 쇼핑몰을 하냐며 뭐라 하였지만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폭언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미 정이 떨어져 뭐라고 하든 말든 저는 준혁이를 데리고 매일 오피스텔로 가서 일도 하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 결과 몇 개월 만에 아이와 제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게 되었어요. 인터넷 쇼핑몰로 대박을 치던 중 형님의 결혼 소식이 들렸어요. 남편은 쇼핑몰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축의금을 넉넉히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전에 시어머니한테 진 빚만큼의 액수를 형님의 계좌에 이체하고 시댁으로 당당히 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님 오셨어요. 그동안 돈 버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역시 우리 며느님은 야무져서 무슨 일이든지 잘할 줄 알았다니까. 옳게. 무슨 축의금을 이렇게나 많이 보냈어. 어쨌든 정말 고마워. 그래, 인터넷 쇼핑몰이 그렇게 바쁘다면서? 네, 가게와 다르게 운영비가 적게 들어서 마진이 많이 남네요. 어떻게 그렇게 인터넷으로 할 생각을 했어? 역시 젊은 사람들은 참 대단해. 아니지, 우리 며느님이 대단하신 거야. 빚지고 돈 없을 때는 그렇게 너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며 생색내던 시어머니가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자 며느님 하며 얘기하시는데 정말 앞과 뒤가 다른 모습에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도 족쇄같이 묶여있던 시어머니의 빚을 드디어 갚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어요. 형님의 결혼식 후 일주일 정도 지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형님이 저에게 가방을 선물해 주셨어요. 형님이 건넨 가방을 보니 예전 명절 때 엄마가 화장품을 선물했을 때 온갖 말로 모욕을 준 것이 생각났어요. 순간 저는 형님과 시어머니께 똑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제가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르고 힘들 때 말로 자존감을 내리깎아버리는 이딴 집구석과 언젠가는 헤어져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때가 지금이다 싶었어요. 형님, 저 생각해서 가방을 사오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요. 어디서 이런 촌티 풀풀 내는 가방을 사오셨어요?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촌티라고? 네, 잘 들으셨네요. 촌티요. 색감이며 재질이며 뭐 하나 빠질 것이 없이 촌티가 풀풀 나요. 쪽팔려서 이런 거 어떻게 들고 다녀요? 분리수거함에 넣어야겠네. 얘야, 그래도 너 생각해서 가방 사왔는데 이건 아니지 않니? 그래, 누나가 여보 생각해서 가방 사왔는데 날 생각해서 사왔으면 좋은 걸 사왔어야지. 시어머니, 형님, 남편 다들 나 생각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비꼬더라. 얘야, 무슨 말을 그리 섭섭하게 하니? 내가 너 미워했으면 너 빚 갚아줬겠어? 그놈의 빚. 그래서 형님 결혼식 때 그 빚 다 갚았잖아요. 그리고 말 나와서 말인데 그 빚 갚아줬다고 그렇게 요새 떨고 친정엄마한테도 안 좋은 소리하고 어떻게 그래요? 내가 언제 안 좋은 소리를 했다고 그러니? 저번 명절 때 엄마가 선물로 드린 화장품 쓸데없다며 대놓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머,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때 있었던 일들을 딱 잡아떼시며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서로 큰 소리로 싸우고 있을 때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운데에 서서 저와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더는 이런 인성을 가진 집안 사람들과 어울리며 준혁이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요. 그 뒤로 저의 인터넷 쇼핑몰은 어른 옷뿐 아니라 아이 옷도 같이 팔면서 더 키웠어요. 다행히 아주 잘 돼서 매출이 2배나 오르며 이전보다 훨씬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승승장구할 동안 전 남편은 신발 가게가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고 전 형님은 제가 준 축의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돼서 다 잃었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다들 제 앞에 와서 다시 합치자고 그동안 막말하고 모른 척해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때 전 형님이 예전에 엄마의 화장품을 보며 돈을 쓸데없이 쓰는 것은 모전여전이라고 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집은 투자해서 망하는 것이 내력인가 보다고 비꼬아주었답니다. 자신이 뱉었던 말 그대로 돌려받고 축 처져서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꼬시던지요.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엔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를 통해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어요. 자신이 뱉은 말은 그대로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니 자나깨나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요새는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인 준혁이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아빠의 그늘이 너에게 느껴지지 않도록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건강하고 멋지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남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35살 여자입니다. 자상한 남편과 귀여운 딸아이, 우리 세 가족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내려온 지 7년 정도 되는데요. 사실 27살이 되던 해 조금 이른 나이에 이혼을 경험하고 제주도에 내려왔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요. 지금은 재혼해 믿음직한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케어하는 평범한 가정주부고요. 동시에 20대 여성으로 쇼핑몰 피팅모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죠. 남들이 말하는 소위 연예인 뺨치는 외모이지만 원래부터 이렇지는 않았답니다. 원래는 체력도 좋지 않고 운동을 싫어했어요. 관심을 두지 않았죠. 먹어대기만 하는 통에 제 몸은 99에서 100 사이즈를 입을 정도로 몸이 뚱뚱했죠.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해 건강한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왔는지 왜 밀어날 정도로 독한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제 인생의 큰 오점이기도 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원래 서울이 고향이고 여느 집처럼 평범한 집에서 자랐어요.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아버지, 집에서 살림을 똑 부러지게 하는 우리 엄마. 엄마는 아버지와 자식들에게는 항상 따뜻한 밥을 먹여야 한다며 부지런을 떠셨는데 음식 솜씨도 좋아 이것저것 요리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 몸이 약해 한약, 양약 등 안 먹어본 약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는 힘없이 쓰러지기 일쑤였고 평소에도 힘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몸의 원기 회복을 도와주고 기력 보충을 해주는 한약을 어려서부터 먹었던 탓일까요? 몸이 쉽게 붓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통통하다 못해 제가 봐도 뚱뚱했지만 그게 살아가면서 흠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시선을 아예 의식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깐요. 그 일이 있은 후에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목전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와 장을 보러 동네 마트를 다녀오던 길에 저는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서둘러 119에 전화를 하셨고 그 길로 응급실로 갔죠. 이런 통증이 있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참았습니까? 엑스레이나 초음파상으로 볼 땐 담석증과 급성 충수염이 의심되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복막염으로 응급수술할 뻔했네요.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도 아픈 적은 없었어요.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너무 아팠는걸요. 다른 이상은 없는 건가요? 큰 문제는 아니죠. 그대로 둬봤자 좋을 것도 없고 2가지 경우가 한 번에 올 수는 있지만 초음파로 봤을 때 이 정도면 큰 편이에요.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수술해야 됩니다. 우선 진통제 놔드릴 테니 조금 버텨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봅시다. 그렇게 다음날 오전 9시쯤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2주 정도를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을 하며 컨디션 회복이 잘 되지 않아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초고도 비만인데다가 몸의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면역 수치는 현저히 낮아져 있는데 이대로라면 면역 체계가 무너져 어떤 병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네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 운동도 하셔야 해요. 비만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비만 질환으로 병원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 꾸준히 복용하시고 힘드셔도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제가 뚱뚱한 건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거든요. 저는 상당한 쪽팔림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처방받은 약 그리고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15kg 정도를 어렵사리 감량했어요. 정말 운동을 싫어했지만 죽지는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이악 물고 버텼거든요. 날씬까지는 아니지만 남들이 말하는 통통한 몸을 갖게 됐죠. 그렇게 조금씩 건강관리를 하며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예쁘고 몸매가 좋은 여자들이 많았어요. 딱 붙는 옷, 직장을 다니며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본 정장핏, 모델 같은 사람들, 44에서 55 사이즈의 적당한 굴곡을 가진 몸매는 저에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매번 옷을 살 때면 빅사이즈로 사야 해서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고 겨우 몸에 맞는 옷을 구매할 수 있었죠. 점점 자존감을 잃어갈 때쯤 운동을 취미로 삼아보자 생각해 회사 내 등산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격한 운동을 싫어하고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등산은 조용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회사 일로 지친 몸을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힐링할 수 있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요. 등산 동아리에 가입한 이후에도 저만 덩치가 커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붙는 옷, 색색의 예쁜 등산복을 입지 못한다는 사실에 우울감만 더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등산을 하다가 맨 뒤에서 처져도 동아리 회원들이 잘 챙겨주었는데 점점 지쳤는지 관심받게 날 무렵 마케팅팀의 한 직원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에게 물을 건네며 힘들지 않냐며 같이 올라가지 않겠냐고 손도 잡아주고요. 그것을 계기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가까워졌어요. 제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동이 너무 어렵다며 고민을 이야기했죠. 그때 고맙게도 전 남편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다며 운동을 해보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퇴근 후 같이 헬스장을 끊어 한두 시간씩 같이 운동도 했고요. 더욱 사이는 가까워졌고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남편은 키도 훤칠하고 수려하게 생긴 외모에 정장이 잘 어울린다는 말 그대로 엄친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여직원들이 수도 없이 대시를 할 정도로 인기 있는 남자였거든요. 저와 사귀고 나서도 저의 못생긴 외모나 저희를 쳐다보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의식하지 않았고요. 우습지만 회사에서 비밀 연애가 들통나 생긴 별명은 야수와 미남 커플이었어요. 저는 저만을 위해주는 남편의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마음이 좋았어요. 어쩌면 제가 바랬던 것일지도 모르지만요.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정도의 연애 기간 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살고 계셨는데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정확히는 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너 그 몸으로 아이나 제대로 낳을 수 있겠니?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엄마, 면전에 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뚱뚱하면 애도 못 가져? 열심히 운동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받으면 더 힘들잖아.
그러니 그만해요. 남편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며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중간에서 채비를 해주었어요. 서로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남편 덕분에 무사히 모면할 수 있었죠. 결혼식을 올린 뒤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살았는데요. 어느 정도 돈을 모아 대출을 껴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과 남편의 직장 동료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기로 했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 술이 모자랐어요. 저는 잠시 집 앞 마트에 다녀온다고 하고 옷가지를 챙겨 나갔죠. 지갑을 두고 와 다시 집으로 올라갔는데 현관 앞에서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술이 조금 들어간 상태고 늦은 시간이어서 제 친구들은 먼저 집으로 갔고요. 남아있는 남편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데 화가 나기보다는 비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야, 도양아, 이제 좀 솔직해져봐. 재수씨도 없고 우리끼리 있는데 너 마음에도 없는 결혼하고 지금 이 생활 만족하냐? 솔직히 재수씨 착한 거 빼면 볼 거 없잖아. 뭘 보고 결혼했어? 맞아. 너 지은이한테 거하게 차이고 나서 복수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 모를 줄 알아? 그리고 솔직히 지금 애도 없는데 마음도 없으면 온전하겠냐고. 요즘에 이혼이 흠도 아니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다고 본다 나는. 야, 너희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래도 미정이 심성이 착하고 고운 애야. 외모가 뭐가 중요해? 잘 살면 그만인데. 그리고 여기서 지은이 얘기가 왜 나오냐? 조심 좀 해.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솔직해져봐. 너 솔직히 지은이 아직도 못 잊고 있잖아.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 거 다 알아. 준규가 그러더라 임마. 결혼한 놈이 전 여자친구한테 미련 남아서 연락하는데 보기 좀 그렇다고. 그래, 그건 애들 말이 맞아. 결혼한 놈이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게 말이 돼? 더군다나 그 여자가 전 여친이면 더더욱 안 되지. 너 재수씨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정리를 하긴 해야지. 지은이를 정리하던 재수씨를 정리하던 그건 너의 몫이니까. 저는 남편과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이라도 소리를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꼴이 우스워 보일까 눈물이 나오려던 걸 꾹 참았죠.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며 지갑을 두고 왔다며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왔죠.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공원에 앉아 펑펑 울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고요.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뚱뚱한 건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일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비참하고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힘들었지만 어쨌든 술을 사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며칠 뒤 집들이가 끝나고 아직도 전 여자친구를 못 잊고 있나 하는 생각에 저는 하루라도 편히 잠을 잔 날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정말 후회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걱정도 되고 불안했거든요. 꿈을 꾸면서도 전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죠. 평소 휴대폰을 잠그지 않아 휴대폰을 살펴보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전화 기록과 메시지를 살펴보는데 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연락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은아,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서 다 이야기할게. 내가 너한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에 홧김에 결혼이라는 거 알잖아. 정말 사과하고 싶어. 나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5분만이라도 시간 내줘. 난 너밖에 없어. 너 지금 그 결혼 생활 만족해? 내가 그렇게 하면 돌아갈 줄 알았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나 불륜녀 만들려고 작정했니? 이거 완전 미친놈 아냐. 그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너밖에 없어. 내 마음 알잖아. 나 너 아직도 많이 사랑해. 결혼도 후회하고. 정말 미안해. 내 마음을 다시 받아줄 수 없겠니?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외간 여자가 가정이 있는 남자와 저런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도 웃기지만
더 웃긴 건 남편이 저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모조리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조금이라도 증거를 모아두어야 했죠.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물론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저에게 보낸 흔적을 지웠고요. 혹시나 해서 사진첩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의 번호는 내 짝꿍 하트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보면 볼수록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지만 우선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기로 했어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날 휴대폰을 통해 알아낸 그 여자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다음날 연차를 내고 그 여자를 만나러 집 근처 카페로 향했죠. 카페에 먼저 도착해 언제쯤 오나 생각하던 찰나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오더니 다리를 꼬며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더 평범해서 놀랬네요. 이렇게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걸 보니 우리 만나는 거 도영이는 알아요? 아, 그 전에 빈 껍데기 남편이랑 사는 거 만족해요? 네? 빈 껍데기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과거가 어찌됐든 지금은 법적인 내 남편이에요.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외로 성깔 있으시네. 도영이 눈이 이렇게 낮은 줄 몰랐네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 진짜인 것 같아요? 아직도 나를 못 잊어 안달인데 평생 같이 살 수 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지. 남편이 그렇게 연락해도 그쪽이 연락을 자꾸 받아주는 거 보면 그쪽도 무슨 속셈이 있나 봐요? 앞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해요. 서로 사람답게 살자고요. 개념 좀 챙기고. 심란한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셨어요. 집에서 15분 정도 가까운 거리에 살고 계셔서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달려갔죠. 초인종을 누르자 금방 문을 열어주셨는데 표정이 너무 떨떠름해 보이셨어요. 예, 너 연차 써서 집에 있다길래 얘기 좀 하려고 불렀다. 너네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째니? 왜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어? 남편이랑 시댁에 잘하면 뭐하니? 정작 중요한 며느리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네 부부 맞니? 어머니, 죄송하게 생각해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이제 자리 잡고 조금만 노력하면 되니까요. 그놈의 노력. 그러게, 내가 결혼 전부터 다이어트 하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남자여도 너 보기 싫을 것 같다, 얘. 누가 그런 몸뚱이를 좋아한다니?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라고 말을 했는데 듣지를 않으니 원. 미련 곰탱이도 아니고 정말. 어머니, 그래도 말씀을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고요. 아이는 하늘이 점지해 주시는 거라는데 조급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저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쉬세요. 어머, 얘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라.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너 내가 이런 말 했다고 기분 나빠? 그러게, 내가 진작에 하란 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니.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라. 너의 그 뚱뚱한 몸을 누가 좋아하는지. 안 그래도 심란했는데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대로 빈정이 상해버렸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그 여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고 저는 그날로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는 터라 주간에는 근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과 조깅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남편과 다니던 헬스장에 1:1 PT 이용권을 끊어 운동을 했고요. 남편은 제가 운동을 한다니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더군요.
거절할 이유가 없던 저는 건강관리를 한다는 명목하에 다이어트 한약과 온갖 영양제를 몸에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성형을 했고 철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했죠. 악착같이 노력한 결과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30kg 감량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예인 뺨치는 외모와 몸매를 갖게 됐죠. 처음에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러웠지만 점점 자신감을 되찾으며 당당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도와준 남편이 고마웠지만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과 제가 당했던 굴욕들, 그것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용서도 안 됐고요. 저는 이미 남편을 미워하고 있었고 받은 수모만큼 대갚음 해줘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동창 모임이 있다며 나갔다 오면 꼭 외박을 했는데 안 봐도 비디오지 않나요? 이미 저로서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뒤였죠.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에 전념하라던 시어머니의 말대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관리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물론 아이를 가질 마음은 절대 없었지만요. 말을 고분고분 듣는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느라 여간 고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 일을 그만두니 적적하긴 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쇼핑몰 피팅 모델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며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당한 겁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야의 일이었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무모한 도전이다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고 우여곡절 끝에 첫 촬영을 마쳤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저는 인터넷으로도 조금씩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했고요. 제 덕분에 매출이 올랐다며 쇼핑몰 사장님이 돈을 더 챙겨주시기도 하셨어요. 얼굴이 이뻐진 탓에 사장님이 화장품 모델로 한번 해보라길래 딱 한 번 온라인 화장품 모델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화장품 모델까지 고정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 상황이 얼떨떨하기만 했어요. 길을 지나가면 알아보는 사람도 생기고 자신감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죠. 덕분에 돈도 직장인 월급의 2~3배는 많이 벌 수 있었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유명한 잡지사에 떠오르는 모델계의 샛별이라는 주제로 인터뷰하기도 했고요. 제 과거 사진을 공개하며 다이어트 비결, 운동 비결 등을 숨김없이 오픈했는데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아서 쇼핑몰 매출이 급상승했다고 인센티브까지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남편과 시어머니는 대단하다며 칭찬을 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야 제가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다며 아이를 가지라고 여전한 모습이셨지만요. 친구들과 부모님은 제가 예뻐진 것보다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긴 것에 대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예, 이제 좀 말이 통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래간만에 며느리 노릇을 좀 하는구나. 곧 좋은 소식도 들려주겠지? 기대하고 있으마. 에이, 엄마는 또 잘 나가시다 왜 그러실까? 아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시라니까는. 우리 걱정 말고 엄마 끼니나 잘 챙겨 드시고 그러세요. 엄마 그거 오지랖이다. 이놈 새끼가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시애미가 돼가지고 그 정도 말도 못하고 산다냐? 알아서 잘 하겠다마는 그래도 어른이 노파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으마. 사실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그때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구매해서 세금 문제로 1년 정도만 더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자 합의를 했어요. 물론 양가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했고요.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며 노발대발 하셨을 옛날 분들이셨거든요. 저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의 모든 일을 적어놓은 편지 한 통만을 남긴 채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어요. 남편은 출장을 간 상태였고 전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죠. 그동안의 일을 모두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화를 내시기는커녕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솔직히 화를 내실 줄 알고 조금 긴장했었거든요. 오히려 부모님은 제 결정이 그렇다면 믿어주겠다고 응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 같고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기도 잠시 남편이 출장 갔다 돌아왔는지 전화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전화기를 꺼둔 탓에 부모님 휴대전화에도 불이 나기 시작했죠. 연락이 닿질 않자 친정에 찾아온 남편은 한 번만 만나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혹시라도 찾아오면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라고 채비해 놓았고요. 미정아, 이러지 말고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제발.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나 지은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란 말이야.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전부 다 설명할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며칠을 문전박대하며 만나주지 않았어요. 지치는 법도 모르는지 하루도 안 빼놓고 친정집에 오길래 이 짓도 못할 짓이다 싶고 부모님이 괜히 피해보시는 것 같아 집 앞 호프집에서 만나자고 했죠. 맨정신에는 제대로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아 단숨에 맥주 한 잔을 들이켰죠.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본 남편은 불쌍한 척을 하며 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가만히 듣자 하니 정말 가증스럽고 역겨웠어요. 미정아, 너도 알잖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 여자친구 때문에 널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야. 물론 너를 처음 만날 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 하지만 결혼은 정말 온전히 네가 좋아서 한 거야. 제발 날 믿어줘.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릴래? 뭐? 사랑?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무슨 마음으로 독하게 다이어트 했는지 알아? 이게 다 당신이랑 어머니 때문이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날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랑 타령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 타령? 그리고 왜 갑자기 여기서 엄마 이야기가 나와? 알아듣게 좀 이야기해. 엄마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하기라도 했어?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엄마까지 들먹여? 엄마가 애 낳으라고 한 것 때문에 그래? 어른이 그 정도 말은 하실 수도 있는 거지. 이 와중에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니 발끈하며 감싸는 모습을 보고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뚝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갑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멍청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죠. 저 같으면 무조건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을 건데 자기 엄마 편을 들고 앉아있는 꼴이라니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도영씨, 아직 정신 덜 차렸구나. 나랑 결혼 생활하면서 그 여자한테 찝쩍거린 건 뭔데? 지금까지 연락 주고받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바보니? 너 집들이 하던 날 친구들이 하는 소리 듣고 가만히 있더라? 내가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네가 알기나 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미정아, 내가 이렇게 빌게. 나 한 번만 봐주라. 솔직히 결혼 전엔 네가 못생겨서 정이 안 생겼어. 그건 인정해. 그런데 결혼하고 네가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남자의 본능이야. 그러니 이해해 줄 수 없겠어? 본능? 본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미쳤구나 진짜? 내가 그 여자 대용이었어? 내가 재활용품이니? 날 고작 그런 취급하려고 나랑 만나서 결혼까지 한 거야? 그래, 이제 이뻐지니까 나한테 조금 미련이 생겼나 보지? 그러게, 처음부터 엄마가 살 빼라고 했으면 내가 지은이한테 연락할 일은 없지 않았겠어? 이건 너도 잘못이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어? 나랑 살면서 그 여자한테 찝적댄 거? 이해한다 쳐. 그래,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해해줄게. 너 차여서 나한테 들러붙은 거라며? 그럼 이해하기가 조금 쉽겠네. 어차피 아무 사이도 아니니 나한테 거하게 차였다고 생각해. 다른 여자 구해서 그 여자한테 정이라도 붙여보던가.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이지 않나요?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뻔뻔한 말을 내뱉을 수가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머리를 열어 속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고작 그딴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제 앞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서 남편 얼굴에 확 부어버리고 소리치고 나왔어요. 너 따위 때문에 뺀 내 살들이 아까워. 그럼 이제라도 그 잘난 전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 생활 시작하면 되겠네. 너랑 나랑 무슨 사이라도 돼? 우리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네 마음대로 해. 이후로도 전 남편은 전화, 문자, 심지어 인터넷으로도 미친 듯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부 무반응으로 대처하니까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얼굴 보며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에 드러나 보려고 시댁 근처 카페로 갔죠. 카페에 들어가기 전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딱 봐도 어떻게 구슬려야 애가 돌아올까 하는 표정이 한눈에 봐도 느껴집니다. 저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당당하게 카페 안으로 들어섰어요. 여차하면 머리채도 잡히겠구나 각오하고 예상하면서요. 잘 지내셨죠? 저는 도영 씨랑 이야기가 끝난 걸로 아는데요. 도영 씨한테 전해들은 이야기 없으신가요? 저한테 더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설마 여기서 더 살 빼라는 말씀하시려고 온 건 아닐 테고. 예, 너는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이혼이 그렇게 쉽니? 어떻게 종이에 띡 몇 자 끄적여놓고 집 나가서는 이혼하자는 말이 그렇게 쉬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그래도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네가 진작에 관리하고 남자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알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 쉽냐고요? 저한테는 쉽죠. 어려울 것도 없는데요. 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도영 씨랑 저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인데요? 그냥 사귀다가 헤어진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도영 씨를 찬게 되나요? 제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말을 하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더군요. 정말 모르셨던 눈치였어요. 저야 그렇다 치지만 헤어진 마당에 얘기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저는 아쉬운 것 없었지만요. 도영 씨가 혼인신고 이야기는 안 했나 보네요. 어머니, 아니, 아줌마,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나 본데 우리 아무 사이 아니거든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댁내 아드님 간수나 잘하세요. 뭐? 아줌마? 야, 너 말 다 했어? 그래도 내가 너 시어머니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뭐? 아줌마? 나 참 기가 막혀서. 너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니?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던? 못생긴 거 잘난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줬더니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것. 진짜 뭘 모르는 건 아줌마예요. 저기요, 댁 아드님이 나랑 같이 살면서 전 여자친구한테도 빌빌거린 거 모르세요? 나한테 와서 이럴 게 아니라 아드님을 잡으셔야지. 그리고 뭐? 교육? 그럼 그쪽은 교육을 참 잘해서 결혼하면 다른 여자한테 찝적대라고 가르쳤나? 앞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요. 알겠어요? 아니, 얘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 다시 올라오거라. 도영이 어디에 한눈 못 팔게 잘 잡고 있을 테니까 나 믿고 다시 시작하자꾸나. 내 약속하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간통죄던 상간녀 소송이던 고소할 겁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도요. 혼인신고만 안 했지. 주변 사람들은 이미 결혼식 왔다 갔고 집들이도 했고 집도 같이 샀고 그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어디 한번 물어볼까요?
버젓이 아내가 살아있는데 전 여자친구 못 잊어서 만나러 다니는 불륜남 어떻게 처리할지? 아니 미정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보렴. 내가 조금 전에는 흥분해서 막말을 했어. 실수했다 아가. 서로 살아가면서 실수를 한 번쯤 하길 마련이야. 서로 이해하며 넘어가 줄 수는 없겠니? 친척들 얼굴은 어떻게 보고 또 도영이가 망가져가는 꼴을 나더러 어떡하라는 소리니? 그건 아줌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그것까지 제가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한테 그렇게 살 빼라 애가져라 했던 분은 어디 가셨어요? 이제 주제 파악 좀 되셨으면 댁에 돌아가셔서 아드님 회초리를 치시던지 가둬놓고 패시던지 정신 좀 차리라고 해주실래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못 느꼈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고요. 잔뜩 소리를 치고는 연락하지 말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너무 연락을 해대는 통에 저는 결국 휴대폰 번호를 싹 다 바꿔버렸죠. 친정집에 더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갔고요.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나 봅니다. 다행히 그 뒤로 더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터전을 옮겼어요. 모델 일을 하며 충분한 돈을 모았기에 제주도에서 좋은 풍경을 보며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작은 정원이 딸린 전원주택을 사서 정착하게 되었죠. 제주도에서 잠시 휴식기를 가지며 저를 위한 여행을 시작했어요. 여행이라고는 별다를 것 없이 혼자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서점에 들러 책을 사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며 독서를 즐기기도 했고요. 탁 트인 바다를 보며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제주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그러다 여행을 하며 자주 들리던 카페 사장님과 친분이 생겼습니다. 제가 은근 고지식해서 한 가지 메뉴에 꽂히면 그 메뉴를 파는 가게에서만 사 먹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늘 먹던 메뉴를 주문하려고 했습니다. 늘 혼자 오시면서 같은 메뉴만 주문하시던데 이번에는 제가 추천 좀 드려볼까요? 아, 저는 제가 먹던 것만 먹어서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감사하지만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가 있나요? 무가당 주스만 드시길래 이번에는 달달한 커피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따뜻한 바닐라 크림 라떼 어떠세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메뉴예요. 그 일을 계기로 카페에 자주 방문하며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았고 원래 제주도가 고향인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모습이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걸 느꼈어요. 저에게 제주 생활을 하며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터놓고 이야기하라고 해주셨고 실제로도 많이 챙겨주셨죠. 카페에 자주 방문하며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사장님은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사장님이 더욱 공감과 위로가 되는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생활하며 여전히 모델 일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해외 잡지사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며 제의가 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남들도 다 알만한 유명한 대형 잡지사라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인터뷰에 응했고요. 원래부터 모델 일을 했던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는 터라 많이 긴장했죠. 그런 저를 가족들과 카페 사장님은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 잡지사에서는 제가 모델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제 과거 사진과 함께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렸어요. 처음부터 원해서 갖게 된 직업은 아니지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건 과거라고 하면서요. 결국 그 인터뷰가 계기가 되어 저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초대받게 됐습니다.
명품 브랜드는 아니지만 의류 화보도 찍게 되었고요. 제주도와 서울, 외국으로 가며 정말 바쁘게 2년 정도를 보냈죠. 힘이 들고 지칠 땐 언제나 뒤에 카페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음이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잊고 지냈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의 소식을 접한 전 남편은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고 싶었는지 제주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뀐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 시어머니의 연락도 오고요. 여긴 웬일이야? 무슨 염치로 당신이 여기로 오는 거야?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야지. 내가 유명해지니까 탐이 나디? 미안하지만 더 이상 당신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 그만 가줘. 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 정말 싫어.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내 마음은 너한테 있는걸.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어머니도 그걸 바라시고. 같이 서울로 가서 예전처럼 행복하게 잘 살자, 미정아. 결국 아쉬워서 온 거겠지. 내가 예뻐지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니까 그제야 며느리 취급하고 싶으시다던? 너는 또 뭔데? 난 더 이상 너희들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겠으니까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뭐? 험한 꼴? 너희들? 너 정말 이렇게 나올래? 너 그 카페 사장이랑 무슨 사이야? 너 나 몰래 남자도 만났어? 이거 안 되겠네.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끝까지 기어오르네. 너야말로 험한 꼴 당하고 싶어? 좋은 말 할 때 순순히 내 말대로 해. 정말이지 등산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던 그 다정다감했던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한순간에 눈빛이 변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꿀릴 게 없었거든요. 열차 끝난 뒤에 태워달라 하소연하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미 우리는 끝난 사이야. 집착하지 말고 돌아가줬으면 해. 좋게 말할 때 각자 갈 길 가자.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남편이 자기 마누라 덕 좀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될 일이야? 너도 아마추어같이 왜 이래? 괜히 버티지 말고 당장 나랑 서울 가자. 이리 와. 왜 이래 도대체? 우리 이미 끝난 사이라고 몇 번을 말해? 너와 나 혼인신고도 안 한 남이었어.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였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되지. 이거 놓으라고. 전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끌며 막무가내로 데리고 가려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겠다 싶었습니다. 점점 힘은 빠져가고 거의 전 남편에게 끌려가다시피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카페 사장님이 나타나셔서는 남편에게 주먹을 휘두르셨어요. 사장님은 이게 무슨 짓이냐며 남편과 몸싸움을 하셨고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오고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파출소에서 사장님에게 콩밥 좀 먹어보라며 절대 합의는 없다고 큰 소리를 쳐댔고요. 당사자였던 저는 제가 오히려 당할 뻔한 건데 사장님이 구해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니 상황이 역전되어 그 사람은 저희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철창에 갇혀 지낼 신세가 되었죠.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었고 사장님과 저는 터덜터덜 집으로 왔습니다. 사장님에게는 별다른 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이 상황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계셨어요. 저는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부 해드렸죠. 미정 씨,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 내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미정 씨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왜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을 걱정시키냐고. 죄송해요, 사장님. 말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렇게 좋게 끝난 일은 아니라서 선뜻 말하기도 죄송했어요. 제 과거를 다시 생각하기도 싫었고요. 제가 과거를 이야기하면 사장님도 저를 안 좋게 생각하실까 봐. 미정 씨 참 미련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모르겠어?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나? 나 미정 씨 많이 좋아해. 난 앞으로 미정 씨가 내 눈앞에서 이런 위험한 일 겪는 거 못 참겠어. 이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나와 함께 걸어가 보지 않겠어? 사장님,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든든한 제 편이 생겨서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잘해봐요. 그렇게 사장님과 저는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모여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체했고요. 지금까지 제주도에 정착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작년에는 딸아이도 태어나 지금은 2살이 되었고요. 여전히 모델 일을 하고 있고 육아와 병행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지만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답니다. 전 직장 동료의 말을 들어보면 전 남편은 이리저리 선을 보러 다니기 바쁘다더군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도 모자랄 나이에 어머니 등살에 떠밀려 선을 보러 다니는 꼴이란. 아무튼 이렇게 저는 과거를 뒤로한 채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물론 그때 그 일이 생각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일부이기도 하니깐요. 그런 말이 있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인 것 같아요. 외모로 기준을 잡고 살아가다 보면 드넓은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그 외모를 사랑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느냐는 내 성격과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외모가 어떻든 간에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특별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